안녕하세요. 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는 날에 이 글을 쓰고 있는 저는 벽지 도배사로 일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도배사로 일하면서 이 채널을 아주 즐겨 듣고 있는데요. 덕분에 힘든 일을 하면서도 힘든 줄을 모르고 일을 하게 되었네요. 그래서 용기를 얻어 오늘은 제 사연을 좀 소개시켜 드려볼까 합니다. 제게도 남들에게는 말 못할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럼 제 사연을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과의 인연을 끊을 정도로 아주 사랑했던 한 남자가 있었어요. 가진 것도 없고 직업도 없이 시험 준비만 하던 그 남자와 결혼을 하고 싶어 친정 부모님의 어마어마한 반대를 무릅쓰기도 했었죠. 그때 왜 그렇게 바보같이 사랑에 미쳤었나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현명하게 미래를 내다볼 줄 알았다면 절대로 그런 결정은 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가진 것이 많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아주 어렵게 살지도 않은 저의 어린 시절에는 특별한 것 없이 그저 부모님과 남동생과 화목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공장에 다니셨고 엄마는 작은 슈퍼에서 알바를 하시면서 저희를 돌봐주셨죠. 부모님 모두 워낙에 부지런하시고 인성이 좋으신 분들이셔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 좋아해 주셨고 저희 역시 인성이 바르게 자라났던 것 같아요. 남동생은 천방지축 장난꾸러기였는지라 가끔씩 선생님한테도 혼이 나고 부모님께도 혼이 나는 스타일이었어요. 워낙 장난이 심해서 같은 반 여자아이의 엄마가 저희 집에 찾아오신 적도 있었고요. 그때 남동생은 처음으로 부모님한테 맞았던 것 같네요. 얼마나 장난이 심했으면 같은 반 여자아이가 학교에 다니기 싫다고 울고불고 떼를 썼다고 들었거든요. 그 얘기를 들으신 아버지가 엄청 화가 나셨고 남동생은 그날 이후 아버지가 화가 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게 되었답니다. 생전 저희를 때리신 적은 없으셨는데 그날은 난생 처음으로 그런 무서운 모습을 뵀었거든요. 아버지가 화가 나신 포인트는 남동생의 장난 때문이 아니라 남동생이 거짓말을 하면서 별것도 아니라고 웃어 넘기려고 하는 모습이었다고 해요. 그 모습에 아버지가 아주 많이 화가 나셨답니다. 너 이놈의 자식! 다른 사람이 이렇게 너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너는 웃어? 거기다 거짓말까지 해! 아빠가 너 이렇게 가르쳤어?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못된 놈 같으니라고! 아빠, 아니 그게 아니라요. 저 그게 있잖아. 아직도 뭐가 할 말이 있어 이놈아! 이런 못된 놈 같으니라고! 사람한테 상처 주고 그러면 너한테 그게 2배, 3배가 돼서 돌아오는 법이야! 알았어? 정식으로 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과를 할 때까지 반성해라! 알았어요, 아빠. 그럴게요. 아버지의 무서운 모습에 남동생은 아주 많이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런 아버지의 모습에 깜짝 놀랐을 정도니까요. 한편 저는 아주 모범생이었어요. 부모님 속을 단 한 번도 썩인 적도 없고 의견 충돌이 일어나 제 의견만을 고집한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동생의 짓궂은 행동을 지적하면서 혼을 내기도 했었죠. 야, 너는 꼭 왜 그렇게 속을 썩이냐? 이거 분명히 엄마가 안 된다고 했잖아. 에이, 누나 겁쟁이구나. 이게 뭐가 어렵다고 그래. 이거 진짜 쉬워. 나 할 수 있다니까. 엄마 보니까 진짜 쉽게 하시던데 뭐. 그래도 불은 위험한 거야.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 나중에 제대로 알려주실 때까지 하지 마. 빼롱, 네롱. 누나는 하지 마라. 나는 다 할 거다. 너 정말 혼나볼래? 부모님한테 다 이를 거야. 저는 그렇게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남동생은 이런 저를 보고 너무 겁이 많다고 놀려대기도 했지만 그때의 저는 그게 최선인 줄로 알고 지냈던 것 같아요. 학창시절 내내 공부도 열심히 하고 바쁜 부모님 대신에 집안일도 도와드리면서 정말 착하게 지내왔던 저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후
작은 회사의 경리로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첫 직장인 만큼 애착도 컸고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정말 일도 열심히 했죠.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지만 좋으신 사장님이 배려해 주시면서 일을 알려주신 덕분에 잘 적응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첫 월급으로는 부모님 내복도 사다 드리고 갓 대학에 입학한 남동생의 양복도 한 벌 뽑아주었고 조금이나마 저축도 하면서 여느 평범한 직장인처럼 지냈어요. 또 가끔 친구들을 만나 함께 쇼핑도 하고 술도 한 잔씩 먹으면서 세상 힘든 일이 전혀 없는 것처럼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죠. 20대 초반을 그렇게 보내고 중반쯤이 되었을 때 제 인생을 확 바꿔놓는 일을 겪게 됩니다. 25살쯤인가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대학 졸업 후 군대를 제대하고 시험 준비를 한다는 이 남자를 우연히 술집에서 합석을 하게 되었어요. 그날이 제 생일이라서 친한 친구 몇 명과 함께 술집에 모여 생일 파티를 하고 있는데 저쪽 테이블에서 3명의 남자가 다가오더니 같이 놀자고 하는 거예요. 저기 오늘 생일이신가 봐요. 생일에는 뭐니 뭐니 해도 시끌벅적하게 같이 놀아야 재밌죠. 같이 생일 파티 해요. 네? 같이요? 에이, 빼지 마세요. 저희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저희 2명은 직장인이고요. 여기 1명은 시험 준비하고 있는 취준생이랍니다. 같이 놀아요. 그쪽도 3명, 저희도 3명이니까 짝도 딱 맞네요. 갑작스러운 물음에 저희는 당황했지만 그 중에 가장 성격이 화끈했던 한 친구가 흔쾌히 오케이를 불렀고 저희는 모두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어요. 여자 3명이서 있다 보니 생일이라도 소심하게 케이크에 촛불만 켜고 사진 찍으며 놀고 있었는데 그 남자들이 오더니 생일은 무조건 신나고 재미나게 보내야 한다면서 술집에 부탁해 생일 축하 노래를 크게 틀어달라는 부탁을 했고 덕분에 그 술집 안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박수 소리까지 모두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 생전에 이렇게 큰 생일 축하는 처음이라서 많이 당황하기도 했지만 이게 은근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사람들이 생일에 왜 이렇게 노는지 확실히 알겠더군요. 평소에 조용하던 저도 이런 생일 축하를 받으니 완전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 들었답니다. 너무 신났고 너무 행복했어요. 기분이 얼마나 업이 되었던지 잘 마시지도 못하는 술까지 벌컥벌컥 몇 잔을 들이켰고 저희 테이블 주변에 앉아있던 사람들에게 케이크도 한 조각씩 나누어 주었어요. 와, 저 오늘 기분 너무 좋은데요? 이런 생일 파티는 처음이에요. 그쵸? 저희랑 합석하시길 잘했죠? 생일은 뭐니 뭐니 해도 이래야 제맛이죠. 맞아요. 합석하길 잘한 것 같아요. 생일은 이런 거였군요. 여태 이 좋은 걸 왜 모르고 조용하게만 지냈을까요? 저희를 못 만나서 그러신 거죠, 뭐. 다음 달에 제 생일도 있으니까, 그때도 여기서 똑같이 생일 파티 하는 겁니다. 아셨죠? 네? 다음 달에요? 그럼요. 해야죠. 받아먹고 입 싹 닫을 수는 없잖아요. 그날의 분위기는 정말 최고였던 것 같아요. 제가 살면서 그날처럼 텐션이 올라간 적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아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낸 그날의 기억들을 사진에 담아 인화를 했고 친구들과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면서 그날의 일을 추억했어요. 야, 이 남자 어때? 괜찮지 않았냐? 어디 제조회사 다닌다고 하지 않았어? 난 이 남자가 제일 괜찮은 것 같더라. 이 사람들 우리보다 3살 위 맞지? 응, 맞았던 것 같아. 3살 위라고 했던 것 같아. 진짜 우리 재밌었다. 그치? 난 여태까지 우리끼리 조용하게 이렇게 만나는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와, 진짜 그날 재밌더라. 난생 처음이었어. 그런 기분은. 다음 달에 여기 이 남자 생일이라고 하던데 같이 모일 거지? 진짜 모이기로 한 거야? 그날 그냥 장난으로 한 말 아니야? 아니야. 나 사실 이 남자랑 연락하거든. 다음 달 생파 다 같이 하자고 약속했단 말이야.
다 같이 가자, 얘들아. 뭐야? 너 이 남자랑 잘 돼가고 있는 거야? 그런 거야? 좋겠다. 잘 되긴 뭐, 그냥 알아가는 단계지. 친구 중 한 명은 벌써 그때 그 남자 중에 한 명과 연락을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좋아하던지 입이 귀에 걸려서 얘기하는데 아주 웃겨 죽는 줄 알았답니다. 저 또한 그때 시험 준비를 한다는 취준생에게 마음이 갔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 사람과 바로 옆자리에 앉게 되었고 제 생일을 누구보다 많이 축하해 주었거든요. 포크부터 술잔까지 옆에서 잘 챙겨주는 모습도 너무 좋았고 시끄러운 음악 소리 때문에 잘 안 들렸을 법한데 제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모습도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따로 연락처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드디어 다음 달이 되었고 정말 그 남자의 생일 파티에 저희는 가게 되었죠. 친구들은 그날따라 서로 예쁘게 화장을 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좀 일찍 커피숍에서 만나서 서로의 화장을 평가해 주기도 하고 서로의 액세서리를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있었지만 며칠 전부터 집에서 얼마나 옷을 고민했는지 몰라요. 꽃무늬 원피스를 입을까, 조금 단정해 보이는 블랙 원피스를 입을까, 아니면 발랄하게 청바지에 예쁜 보석이 달린 티셔츠를 입을까까지 무수히 많은 고민을 했었답니다. 고민 끝에 고른 꽃무늬 원피스를 곱게 차려입고 살랑살랑 바람을 느끼며 그 약속 장소로 향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그날의 그 세 명의 남자를 만나게 되었답니다. 다시 보게 된 그 취준생 남자는 더 멋있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날은 분명히 옷도 대충 입고 왔던 것 같은데 오늘은 생일이라 그런지 검정색의 정장을 쫙 빼입고 머리도 왁스로 손질을 하고 왔습니다. 약간 조폭 같은 분위기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마음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눈이 갔던 것도 사실이에요. 진짜 와주셨네요? 감사해요. 진짜 오실 줄은 몰랐는데. 어머, 그럼 오지 말란 소리? 안 기다렸어요? 이거 실망인데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너무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로요. 저희 바쁜 여자들인데 오늘 특별히 시간 뺐거든요. 그러니까 재미있게 해주셔야 해요. 아셨죠? 그럼요, 그럼요. 걱정 마세요. 또 저희가 분위기 업 시키는 데는 1인자 아니겠습니까? 걱정 붙들어 매소서 아가씨들. 벌써 시작부터 재밌는데요? 오늘 기대 만빵이요. 오케이, 기대 만만만빵 하셔도 됩니다. 고고고! 저희의 분위기는 시작부터 너무 좋았습니다. 워낙에 성격도 좋고 분위기도 잘 끌어올리는 남자분이 계셨고 제 친구 중에 한 명도 성격이 화끈해서 둘이 죽이 척척 잘 맞더라고요. 그 가운데 저는 너무 재밌어서 웃느라 배꼽 빠지는 줄 알았고 생일을 맞은 그 취준생 남자 역시 잘 웃고 재미있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날 또 하필 제 옆자리에 앉게 되었고 서로의 이름과 하는 일을 얘기하며 조금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전 이민혁이에요. 나이는 28살.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인 취준생이랍니다. 네, 이름만 빼고는 다 아는 사실이었어요. 저는 박수진이고요. 25살 회사원이랍니다. 이런 자기소개 정말 어색한데요. 그렇죠. 진짜 어색하긴 하네요. 뭐 좋아하세요? 영화 좋아하세요? 네? 그럼요. 영화 좋아해요. 영화 보면서 팝콘 먹는 건 더 좋아하고요. 저도요. 그럼 저희 내일 영화 보러 갈래요? 재밌는 거 오늘 개봉했던데 그냥 조용히 우리 둘이요. 어떠세요, 수진 씨? 네? 아, 네, 좋아요. 그래요, 보러 가요.
그렇게 그날 말을 트게 되었고 연락처까지 주고받으며 다음날 영화를 보러 가자고 약속했었죠. 워낙에 인기가 많은 영화라 사람들이 많았는데 팝콘을 먹으며 영화를 보니 너무 재미있더라고요. 조용한 영화관을 선호했었는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변하게 된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냥 그 남자와 함께 있을 때는 뭐든지 다 좋았었나 봅니다. 영화가 끝나고 나갈 때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따닥따닥 붙어서 나가다 보니 그 남자와 저의 몸이 조금 밀착이 되었고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찌릿하는 기분을 느끼게 되었어요. 가슴이 콩닥거리고 막 혼자 얼굴이 빨개지는 것 같아서 제대로 얼굴도 들지 못하겠더라고요. 영화가 끝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도 사람이 워낙 많았는데 그때 저를 안쪽으로 보호해주면서 자신이 저를 살짝 감싸 안아주었는데 와, 그때 기분이 너무 좋았습니다. 누군가한테 이런 보호 같은 것을 받고 있다는 느낌에 너무 좋더라고요. 맏딸로 자라면서 늘 남동생을 챙겨야 하고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어쩌면 착한 딸인 척 연기를 했던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 안에 숨겨져 있던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던 게 바로 그때부터였던 것 같네요. 이 남자에 대한 마음이 커지게 되면서 저는 점점 다른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평소의 저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부모님과 남동생을 대했고, 집안에서 늘 하던 설거지나 빨래 같은 것도 잘 하지 않았죠. 오로지 방 안에 틀어박혀 그 남자와 연락하고 있었고, 옷장 안에 있는 옷들을 꺼내서 하나하나 입어보며 거울 앞에 서 있는 날도 많았습니다. 제가 이상하게 변했다는 것을 눈치챈 엄마는 조용히 방에 들어오시더니 말씀하셨죠. 우리 딸 요즘 무슨 일 있어? 일? 일은 무슨 일? 아무 일 없는데? 난 지금 너무 즐겁고 행복한 것밖에. 그렇구나. 아니, 우리 딸이 조금 변한 것 같아서. 엄마 생각인 건가? 응, 엄마 생각이야. 난 여태까지 살면서 지금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변한 것 같다고 느끼면 좋게 변한 거겠지. 그렇다면 다행인데. 엄마가 보기에는 우리 딸이 요즘 짜증도 늘었고, 혼자 방에 있는 시간도 너무 많아졌고, 또 늘 하던 집안일도 전혀 하지 않으려고 해서 말이야. 그래서 물어본 거야. 엄마, 내가 왜 집안일을 꼭 해야 되는 거야? 어차피 결혼하면 평생 집안일 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엄마는 어렸을 때부터 꼭 내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더라? 난 아니야. 내 일이 아니라고. 나도 남들처럼 그냥 나 하나만 생각하고 나 하나만 예뻐지려고 노력하고 그러면서 살 거야. 앞으로는 그렇게 살 거라고. 저도 모르게 엄마에게 확 쏘아붙여서 말을 해버렸고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신 엄마는 더 이상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방을 나가셨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마음이 계속 불편해서 엄마에게 용서를 구했겠지만 그때부터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제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엄마보다 민혁이라는 그 남자가 저의 머릿속과 마음속에 모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죠. 민혁이라는 남자와 저는 그 후로 연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다니 장래에는 분명히 잘 될 것이라고 저만의 합리화를 시킨 후 연인 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죠. 친구들은 25살에 아직도 시험 준비만 하고 있으니 조금 불안하다는 말을 했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 남자는 꼭 할 수 있다라고만 생각을 했고 이렇게 좋은 남자랑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하다고 생각했죠. 방 2개짜리 오래된 빌라에 홀어머니와 단둘이 살았고 자동차도 없이 버스를 타고 다니며 제가 사주는 밥을 얻어먹는 이 취준생이 뭐가 그리 좋았을까요? 남친의 어머니는 시장 안에 있는 야채 가게에서 알바를 하셨습니다. 팔찌 목걸이는 아주 크고 화려하게 금으로 된 것을 두르고 계셨는데
목소리도 크시고 아주 괄괄하신 성격이셨어요. 자신의 아들이 세상에서 가장 잘나고 멋지다고 생각하셨고 여자친구인 제가 부족하다고 대놓고 말씀하시는 분이었어요. 수진아, 너 좀 다른 회사에 다닐 생각 없냐? 거기서 격리한다며 월급도 쥐꼬리만 할 텐데. 그래도 저는 이곳이 좋아요. 사장님도 너무 좋으시고 일도 적응되었고요. 작은 회사긴 하지만 안정적이고 탄탄해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 곧 공무원 되면 체면이 있지. 마누라도 같은 공무원쯤은 돼야 하지 않겠냐? 동네 작은 회사 격리나 하고 있다고 어떻게 말하냐, 창피하게. 자신의 아들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늘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남자와 1년을 넘게 연애를 하면서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자꾸만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에 반항기가 생겼는데 그게 좀 말로 설명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사춘기가 늦게 찾아온 건지 뭐 아무튼 제가 생각해도 정말 이상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미 진작에 부모님은 제가 연애를 한다는 것을 눈치채고 계셨고 기다리다 지친 엄마가 제게 먼저 물어보셨어요. 우리 수진이 만나는 사람 있지? 응? 뭐 하는 사람이야? 엄마 궁금해. 언제까지 말 안 해줄 거야? 응, 만나는 사람 있어. 공무원 준비하는 사람이고 이제 29살 됐어. 공무원 준비? 그럼 지금 아직 직업이 없다는 말이야? 부모님은? 부모님은 뭐 하시고? 지금 취업 준비 중이고 아버지는 안 계시고 어머니는 야채 가게에서 알바하셔. 수진아, 그 남자가 얼마나 좋은지 어떤 사람인지 엄마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아직 취업 준비 중이면 조금 불안한 거 아니니? 나이가 곧 30인데. 엄마, 지금 당장 그런 게 뭐가 중요해. 내가 벌고 있잖아. 그리고 더 멀리 보고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게 더 낫잖아. 안 그래? 그렇긴 한데 시험 준비도 남들 말 들어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힘들어진다고 하던데. 그건 남들 말이고 엄마가 직접 해본 것도 아니면서 함부로 말하지 마. 그 사람 꼭 할 거라고. 저는 저도 모르게 엄마에게 예민하게 반응을 해버렸습니다. 사실 저는 연애를 하는 동안 매번 거의 모든 데이트 비용을 제가 냈었고 봄이면 봄 점퍼, 여름이면 트레이닝복, 겨울에는 두꺼운 패딩 점퍼까지 안 사준 것이 없었어요. 엄마가 너무 남친의 약점을 콕 집어 말씀하셔서 저도 모르게 날카롭게 반응을 했던 것 같아요. 하긴 남친과 연애를 하면서 저는 제가 번 돈의 대부분을 사용하게 되었고 저축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조금씩 알바라도 해서 자신의 용돈을 벌어서 써야 하는 상황임에도 정말 뻔뻔하게 제게 매번 돈이 없다는 소리를 해대는 남친에게 저는 용돈까지 쥐어주게 되었죠. 사랑에 빠지면 이렇게 눈이 멀게 되는 건가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바보 천치가 따로 없습니다. 나이 30이 다 되어서 여자친구 생일날 케이크 살 돈도 없을 정도인 남친이 뭐가 좋다고 저는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결혼한 후로 저는 직장을 다니며 남편이 공부하는 것을 아주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공무원에 취직하기를 바랬고 취직만 하면 무엇이든지 다 해주겠다는 다짐까지 했죠. 당장에 살 집도 없어 시어머니와 함께 살며 제대로 된 직장도 없는 남편을 이대로 가만둘 수는 없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결혼하면서 친정 부모님의 어마어마한 반대에 부딪혔는데 제가 거의 2년 끈차라는 말까지 할 정도로 과격해졌고 급기야 결혼식만 겨우 참석하시고 저와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었답니다. 그 상태를 지속할 수 없었고 어떻게든 제가 옳은 결정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고 싶었어요. 이 남자가 공무원이 되어서 든든한 가장 노릇을 한다는 것을 너무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하루하루 계획표를 짜주어서 남편에게 체크하도록 했고, 오랜 시험 준비로 지쳐있던 남편이 설렁설렁 공부를 하는 것 같아 퇴근 후 밤마다 저와 쪽지 시험까지 볼 정도로 저는 열정이 넘쳤습니다. 시모는 자신의 아들을 잡는다나 뭐라나 하시면서 저보고 무서운 년이라고 표현을 하셨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남편의 공무원 시험 합격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야 되었거든요. 친정 부모님과의 사이도 좋지 않아진 것이 다 남편의 무능력함 때문인데 이걸 빨리 해결하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결혼 후 2년을 아이도 갖지 않은 채 그렇게 남편의 공부에만 매달리며 저는 집안의 모든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시모는 결혼 후 함께 살면서 제가 벌어다 준 돈으로 갯돈 내시고 동네 지인분들과 술을 마시고 혼자서 사는 것이 외롭다며 콜라텍에 나가서 남자들이랑 놀아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가장이자 며느리이자 아내의 역할까지 다 했던 저는 지칠 대로 지쳐 나중에는 몸살까지 걸릴 정도였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결혼 2년 만에 드디어 9급 공무원의 시험 합격 소식을 전해왔어요. 지금 저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해결이 되자 저는 날아갈 듯이 기뻤습니다. 여보, 진짜 너무 고생 많았어. 당신도 이제 당당한 공무원이라고. 어디 가서도 기죽지 말고 떳떳하게 말해. 알았지? 내가 여보 합격 턱으로 오늘 맛있는 소고기 쏠게. 알았지? 우리 끝나고 만나자. 내가 뭐랬냐? 나 한다면 하는 놈이라고 했지? 난 역시 되는 놈이라니까. 당신 나 시험 붙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준다고 했지? 그럼 나 차 살래. 자동차 사자 우리. 맨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다니기도 지긋지긋하다 정말. 자동차는 좀 더 이따가 사자. 당장에 우리가 들어갈 돈도 많고 여태 모자른 생활비는 마이너스 통장까지 만들어서 사용했잖아. 그것 좀 어느 정도 갚고 나간 후에 자동차는 천천히 사자고. 당장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 정말. 나 그럼 출퇴근하는데 버스 타고 해? 아, 싫다고. 나도 남들처럼 멋지게 나만의 자동차에서 출퇴근하고 싶다고. 아이, 자기야. 딱 1년만 버티자. 1년 후에 진짜 사자고. 응? 여보, 조금만 더 버티자. 철딱서니 없게 고급 자동차를 사자는 말을 하는 남편을 겨우겨우 달래며 공무원이 된 그날을 축하해 주었어요. 남편은 정말 철이 안 든 사람이에요. 그 나이 먹도록 직장 생활을 안 해서 그런지 철도 없고 생각도 좀 모자르고 하나부터 열까지 따지면 따질수록 점점 이상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시험 준비로 예민해져 있는 남편을 건드리고 싶지 않아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가끔 할 때에도 최대한 그냥 넘겼었는데 예전부터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었거든요. 특히나 좀 난감한 일이 생기거나 얼굴 붉히는 일이 생길 때면 꼭 제 뒤에 와서 숨는 습관이 있었어요. 실컷 자기 의견을 내비치다가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 싶으면 얼른 제게로 와서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을 보였죠. 식당에서 시비가 붙었을 때에도 그랬고, 전세로 살고 있는 빌라 주인이 찾아왔을 때에도 그랬고요. 몇 번이나 연약하고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던 것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그런 남편이 공무원이 되었다니 저는 정말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친정에 전해드려야겠다는 생각에 친정에 찾아갔는데 생각처럼 합격 소식을 기뻐해 주시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 오랜만이네 우리 딸. 공무원이 됐다고? 그래, 기특하구나. 기특해. 엄마, 안 기뻐? 하나밖에 없는 사위가 공무원 시험에 합격했다는데 하나도 안 좋아하는 것 같네? 아니야, 왜 안 기쁘겠어? 그냥 좀 걱정이 돼서 그렇지. 엄마는 결혼하고 2년 만에 찾아온 딸한테 꼭 그런 표정으로 그렇게 해야겠어? 그냥 아주 기쁘게만 받아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난 엄마가 이럴 때마다 정말 이해가 안 돼. 뭐가 이해가 안 되니? 엄마로서 그럼 딸 자식의 고생길이 뻔한데 거기에 시집 보내는 게 어떻겠어? 엄마가 그냥 무조건 안 된다고 했던 것도 아니잖아. 당장에 공무원이 된 건 좋지만 그 좁은 데서 홀시어머니 모시고 다 같이 살아간다는데 공무원 월급으로 언제 집 사고 언제 분가를 해? 이런저런 게 다 너무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야. 우리 잘 살 거니까 걱정 마. 나랑 남편이랑 안정적으로 벌면 앞으로 괜찮을 거라고. 엄마, 우리 잘 살 거야. 자꾸만 걱정만 하고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너 정말 이렇게 오랜만에 와서 엄마 속을 긁고 갈 거야? 응? 아니, 엄마, 그게 아니라 나는 있잖아. 아, 엄마와 저는 오랜만에 만남에도 서로 제대로 웃지도 못하고 아픔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오로지 남편이라는 인간 때문에요. 이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남편은 공무원 시험이 합격되고 후부터는 마치 자신이 엄청나게 멋지고 능력이 많은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어이없고 황당한 것이 첫 월급을 타서는 그 돈을 몽땅 시모에게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이었지만 본인이 여태까지 제대로 된 아들 노릇도 한 적이 없고 야채 가게에서 일을 하며 자신을 키워준 어머니에게 보답해드리고 싶다는 마음이 하도 기특해 그러라고 했죠. 그래도 이런 효자의 마음을 갖고 있으면 곧 태어날 아이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에서요. 그때 제 뱃속에는 아이가 찾아온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그 후로도 정신 못 차리고 계속 철부지 어린아이 같은 소리만 해댔어요. 차를 산다느니, 취미생활로 골프를 친다느니,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를 사버리자느니 하며 자신의 처지도 생각하지 못하고 허황된 꿈만 꾸고 있었죠. 겨우겨우 들떠있는 남편을 다독거려 잠재우며 저는 아이를 낳았고 아이 낳기 5일 전까지도 회사에 다녔습니다. 남편이 받아오는 월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같이 벌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나서 남편의 행동은 점점 이상해졌습니다. 아니, 남편뿐만 아니라 같이 사는 시모도 이상해졌죠. 오랫동안 갯돈을 내시면서 시장 상인들과 함께 개모임을 주도하셨는데 글쎄 그곳에서 개주를 하신다고 하며 돈 관리를 하시면서 개인 돈처럼 펑펑 쓰셨던 모양입니다. 처음에는 몇십만 원을 빼서 쓰시더니 나중에는 그게 몇백만 원, 몇천만 원까지 불어났고 그 사실을 알게 된 개원들이 저희 시모를 콩밥을 먹인다고 해서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저는 사방팔방 시모를 위해서 돈을 구했고 제가 아주 허리띠를 졸라매며 아껴둔 적금까지 깨서 시모의 빚을 갚아주게 되었습니다. 당장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시모가 경찰서에 갈 판이니까요. 피눈물을 머금으며 시모에게 돈을 드렸고 나머지 부족한 돈은 매월 50만 원씩 제가 채워 넣는 것으로 각서까지 쓰게 되었죠. 시모는 정말 뻔뻔한 사람이었어요. 그 빚을 자연스럽게 제게 떠넘기는 표현이 아주 영화배우 뺨쳤습니다. 저기 애미야, 어차피 우리 집 살림은 네가 다 알아서 하는 거니까 빚도 알아서 좀 해결해 줄 수 있지. 어머님, 정말 너무하세요. 어떻게 그런 부탁까지 하세요? 지금 안 그래도 빠듯한 살림인데. 어머, 얘 좀 봐. 우리 아들이 그 어렵다는 공무원에 합격해서 취직을 했는데 그깟 몇 천만 원이 아깝다는 거니? 앞으로 너 평생 팔자 핀 거 아니야. 요즘같이 어려운 시국에 공무원은 아무나 하니? 안 그래? 아들 잘 키워서 줬더니만 얘가 지금 배부른 소리하고 자빠졌네. 단돈 몇 천만 원과 바꿀 수도 없는 남자를. 어머님, 결혼해서, 아니, 연애 기간부터 제가 모든 돈을 다 썼어요. 데이트 비용부터 남편 용돈까지 쥐어져 가면서요.
이제 조금 숨 쉴 구멍이 생겼나 했더니 어머님이 또 이러시면 어떡해요? 저희 돈 모으고 이사도 가야 하잖아요. 아이도 생겼는데. 뻔뻔한 어머님에게 지쳐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을 즈음 남편이라는 인간의 행동이 아주 많이 수상하더군요. 한 달 카드값으로 자신이 번 돈 이상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가족 카드, 그리고 하나는 체크카드밖에 없었는데 남편은 취직을 한 후 개인 신용카드를 만들었던 모양이더군요. 카드를 만든 줄도 모르고 있었는데 계속되는 독촉 전화에 질린 남편이 제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카드값에 대해서 알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분명히 뭔가가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남편을 미행하기로 결심했어요. 남동생에게 도움을 요청해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를 업고 남편의 뒤를 밟았는데 이런 미친 인간이 자동차를 렌트를 해서 다니고 있었더군요. 그것도 3000cc의 대형 승용차를 말이죠. 저는 만삭의 임산부의 몸으로 버스를 타고 출근하느라 그렇게 힘들었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건 그 차에 웬 젊은 여자 아이를 태우더군요. 갓 20살이 넘어 보이는 앳된 얼굴을 하고 있는 여자였는데 짧은 스커트에 긴 생머리를 날리며 저희 남편이 렌트한 자동차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는 그 둘은 자연스럽게 호텔로 향했고 저는 이를 악물며 호텔 앞에서 그 두 년놈들을 기다렸어요. 잠시 후 두 년놈들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저를 말리는 남동생을 뿌리치고 그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야, 이 미친 것들아! 이 또라이들! 이 쓰레기들! 너 뭐야? 어? 도대체 너 뭐냐고! 아니 여보, 당신이 여기까지 어쩐 일이야? 어떻게 알고 여기에? 이 바보 같은 놈아, 너 도대체 뭐하는 인간이냐? 내가 너를 어떻게 해줬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고 다 사주고 했더니 은혜를 이딴 식으로 갚아? 어? 저는 아이를 들쳐업고 남편의 뺨을 시원하게 갈겨주었습니다. 한 대를 때렸는데 그래도 속이 시원치 않아 연속으로 두 대를 더 때렸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젊은 여자가 저를 말리면서 말하더군요. 저희 오빠한테 손 떼세요. 말로 하세요, 말로. 왜 이렇게 무식하세요, 정말. 애까지 없고 이러시면 안 되죠. 애가 배워요. 너 말 잘했다. 너 이 인간 유부남이라는 거 알았지? 이런 못된 년. 그러니까 놀래지도 않지. 애가 배운다고? 말 다시 해봐. 애가 배운다고 했냐? 니네가 하는 짓거리는 애가 안 배우냐? 아빠라는 인간이 이렇게 쓰레기짓 하고 다녀도 되는 거냐고! 어린 년이 물불 안 가리고 지금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네? 어려도 다 알 건 안다고요. 아줌마처럼 무식한 여자랑 누가 살고 싶겠어요? 오빠, 얼른 가자. 이런 아줌마랑 살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 나랑 살아. 오빠, 나랑 결혼하자. 아주 그날 저희는 난장판이 따로 없었습니다. 제 남동생 역시 격분해서 남편을 주먹으로 두들겨 패고 저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왔죠. 모든 상황을 듣게 되신 친정 부모님은 당장에 이혼을 하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은혜도 모르는 저런 놈은 애초에 고쳐먹기 힘들다고 하시며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빨리 이혼하라고요. 현실적으로 한번 저렇게 바람 피운 놈은 또다시 계속해서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더군다나 시모라는 사람 역시 그런 식으로 살고 계시니 더 이상 그 집안에 기댈 것이 없다고 하셨고 얼마든지 혼자서 새 출발을 할 수 있다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옛날 어르신들처럼 남편이 바람 피워도 결국 집으로 돌아오니까 참고 있어라 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도 하셨고요. 저는 며칠을 집에 들어가지 않고 친정에 머무르며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고 결국엔 이혼을 결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남편에게 씌웠던 콩깍지가 싹 사라져 버린 것이죠.
남편이라는 뻔뻔한 놈은 제게 남편이랑 시모 밥도 안 차려준다며 자기 역할을 똑바로 하라는데, 와, 정말 진짜 쓰레기더라고요. 결국 저는 남편과 바람을 피운 상간녀 전화번호를 알아내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기, 나 누군지 알죠? 나 그놈이랑 이혼할 거예요. 하루라도 빨리요. 그놈은 자기가 잘못한 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오히려 좋아할걸요? 아가씨 같은 젊은 여자랑 살고 싶어 안달난 놈이니까요. 그러니 아가씨가 제가 버린 이놈이랑 결혼 좀 해주세요. 네? 어머나 세상에. 어쩜 말씀도 이렇게 무식하게 하세요? 아줌마가 이혼 안 해준다고 버텨도 저희 결혼하기로 했거든요. 참나 기가 막혀서. 아줌마가 버려서 결혼하는 거 아니라고요. 아셨어요? 저희 결혼할 약속한 사이라고요. 그래 그래 그러든지 말든지 니네가 알아서 생각하세요. 그지 같은 놈이랑 잘 먹고 잘 살아라. 어머 말 조심하세요. 그지라뇨? 공무원분한테 그런 말은 너무하잖아요. 어디서 화풀이세요? 오빠가 아줌마를 버리고 저를 선택하니까 열받으세요? 뭐 하나라도 건져갈 생각 꿈에도 하지 마세요. 분명히 그지라고 하셨으니까요. 정말 뻔뻔함이 극에 달한 상간녀는 남편이 공무원이고 늘 좋은 차를 타고 다녔으니 돈이 좀 있는 줄 알았는지 덥석 물어버렸습니다. 순간 얼마나 통쾌하던지요. 빚쟁이에 자동차도 다 카드로 렌트해서 카드값도 못 갚는 처지에 놓인 것도 모르고 말이죠. 게다가 시모 빚이 있다는 것은 꿈에도 상상 못했을걸요. 저는 통화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 조용히 짐을 쌌어요. 더 이상 큰 소리를 낼 필요도 없고 잘잘못을 따져서 재산을 가져올 것도 없었으니까요. 재산이라도 많으면 남편의 불륜 현장을 하나하나 증거로 모아서 어떻게든 단 한 푼이라도 더 챙기려고 했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갖고 있는 것은 빚밖에 없는 집이니 제가 뭘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봤자 제 혈압만 오르고 에너지만 쏟는 것이니까요. 저는 그렇게 이혼을 했습니다. 재산 분할이고 뭐고 할 것도 없이 합의 이혼으로 양육권을 제가 가져오기로 했죠. 시모나 남편은 아주 젊고 어리고 몸매도 좋은 여자를 맡게 되니 입이 해벌쭉해져서 기분이 몹시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기 괜히 우리 애한테 딴 놈 아빠라고 만드는 꼬라지는 하지 말아라. 애 교육상 안 좋다. 참나 어이가 없어서 말이 안 나온다. 괜히 너한테 쓸데없이 힘 뺄 것도 없으니까 얼른 꺼져 이놈아. 이혼의 마지막 날 법원 앞에서 만난 남편이 제게 한다는 소리가 저 모양이더라고요. 지가 한 짓은 생각도 못하면서 말이죠. 에휴, 어떻게 저런 놈한테 제가 그렇게 공을 들였는지 원. 핏덩이 같은 아이를 데리고 짐을 싸서 친정으로 올 때 왜 그리도 눈물이 나던지 세상의 모든 슬픔이 제게만 다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죽일 듯이 미운 놈이라서 후련할 줄 알았는데 참 사람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피눈물을 흘리며 친정으로 돌아왔고 친정 부모님이 그 누구보다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셨습니다. 결혼하면서 제가 좀 속을 많이 썩혔는데 그 모든 것을 다 이해해 주시고 세상 누구보다도 많은 용기와 후원을 해주셨어요. 아이가 너무 어렸기에 일단 아이를 양육하는 데에 가장 우선순위로 삼으며 한 1년은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하며 지냈던 것 같아요. 책도 좀 읽고 생각들도 많이 하면서 오로지 저와 제 아이만을 위한 시간을 가졌죠. 1년 정도를 그렇게 지내다 보니 조금씩 마음의 안정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 후부터 새롭게 일을 시작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무 기술 없는 격리직보다는 무언가 새롭게 기술을 배워서 제대로 된 직업을 가져보고 싶었죠. 아무래도 아이를 혼자서 양육하려면 능력이 있는 엄마가 되어야 했으니까요. 바리스타, 제과 제빵 등을 주변에서 추천해 주었지만
저는 그것보다 더 눈에 들어오는 직업이 있었어요. 바로 도배사였는데요. 예전에 회사를 다닐 때 젊고 예쁜 여자분이 도배사로 활동하는 걸 본 적이 있었는데 진짜 멋지게 보였거든요. 수입도 수입이고 제가 원할 때만 일을 잡을 수 있다는 메리트도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몸을 좀 힘들게 하는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잡생각도 없고 오로지 앞만 보고 달릴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그때 그 여자분도 좋아하는 음악과 라디오를 들으며 일을 하신다고 했는데 힘든 줄도 모르고 시간도 잘 가고 일도 잘 된다고 하셨었답니다. 저는 그렇게 도배사의 길을 알아보았고 부모님이 아이를 봐주시는 동안 열심히 일을 배웠어요. 진짜 처음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 포기하려고도 했지만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버텼습니다. 몸살도 났고 근육통도 심해서 약까지 먹으며 일을 배웠죠. 그리고 2년이 지난 후부터는 정말 이 일을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보수도 정말 괜찮았고 전문적인 일인지라 아무나 할 수 없다는 자부심도 갖고 있었죠. 그렇게 열심히 도배사로서 성장하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저, 저, 저 기억나세요? 저예요. 저 바보같이 당신 남편 빼앗아 결혼한 여자요. 네? 누구요? 어머나, 아니 갑자기 웬일로? 그때 왜 말씀 안 해주셨어요? 빈털터리에 빚만 잔뜩 있는 사람이라고요. 공무원이면 뭐예요? 생활비랑 갚을 빚이 월급보다 훨씬 많은걸요. 그리고 저희 시모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저보고 사지 멀쩡해서 돈도 안 번다고 얼마나 잔소리를 하시던지. 저 정말 몰랐어요. 진짜 몰랐다고요. 아니, 울지 마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전화를 걸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당신네들 좋아서 그렇게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나한테 왜 전화를 해서 그런 말을 해요? 난 그런 말 듣고 싶지도 않고 관여하고 싶지도 않아요. 제발 저 좀 구해주세요. 그놈의 인간이 하다 못해 또 직장에 있는 다른 년한테 눈이 뒤집혀서 돈 펑펑 쓰고 그런다니까요? 정말 저 미치겠다고요. 어떻게 이런 인간을 저한테 준 거예요? 말 똑바로 해. 주긴 언제죠? 당신네들이 하도 쓰레기 짓을 하고 다니니까 내가 버렸다고 했잖아. 다 니네가 선택한 거라고. 아니, 그럼 한 번 바람나서 처자식 버린 놈이 두 번은 못할 것 같았어? 평생 너 하나만 사랑할 것 같았지? 사람의 인생이 그렇게 다 내 맘 같지 않다고. 이제 나는 그 집안이랑 그 어떤 것으로도 엮이고 싶지 않은 사람이니까 전화 끊어요. 그리고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전화하지 말고. 울며불며 전화한 남편의 상간녀였던 그녀는 지금 남편이 또 다른 여자와 바람이 났다고 제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다 자업자득이죠. 제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하고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신나기만 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그때 빨리 이혼하고 아이와 분리시켜 놓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자식 키우며 그런 짓거리를 계속했었을 텐데, 아휴, 생각만 해도 진짜 끔찍하네요. 저는 현재 친정에서 부모님과 아이를 키우며 전문 도배사로 일하고 있고, 친정에 생활비도 꼬박꼬박 내면서 적금도 부어서 자립을 준비하고 있는 중이랍니다. 적어도 아이의 미래에 있어서 원하는 것들을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누구보다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한번 저를 만난 거래처들은 꼭 다시 누군가를 소개시켜 줄 만큼 꼼꼼하게 일을 해주고 있기에 꽤 바쁜 도배사가 되었죠. 누구보다 행복한 싱글맘으로 앞으로도 열심히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으시더라도 늘 행복하게, 씩씩하게 잘 버텨나가시길 바랄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